네, 여당 얘기 좀 해보죠. 이번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 상당히 특이했었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배경은 예전에 열린우리당이 내부 뭐 자존질환도 있었고 또 뭐 비판적인 조언 같은 것이 오히려 상처를 깎아드리는 역할했다. 거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좌절까지 연관시키면서 이번에는 딴소리 못 내게 하는 그런 풍토가 있었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약간의 비주류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국민의당으로 빠져나가 버렸고요. 이번 국면에서 상당히 이견을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심하게 왕따시키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죠. 박용진에다가 금태섭 또 김혜영이던가요 같이 나오고 있었는데 최근엔 좀 기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여론의 흐름을 민주당인들 지금 인지를 못하겠어요. 지금 보면은 이렇습니다. 조국 임명에 대해서 잘했느냐 못했느냐, 내가 옛날에 나무에 비유를 했는데 그것은 나무로 따지면은 잎사귀의 현상적인 거고, 정당 지지도는 줄기에 내가 표현을 하고, 그 밑에 뿌리에 해당되는 건 뭐냐, 국민들의 진보 보수 의식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만에 하나 이 잎사귀와 관련된 여론의 흐름의 변화가 온 거는 이후 정책적 이 입장의 변화라든가 정치적 행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줄기에 해당이 되는 이 정당 지지도는 더더욱 어려운 거고요. 더 어려운 것은 뭐가 하면은 진보 보수 국민들의 의식 자체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 이걸 바꾸는 게 더 어려운 겁니다. 제가 98년부터 정기 여론조사를 해가 왔는데 지금까지 이명박 정권들을 쓸 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걸 황금률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나라 당신 진보 보수냐 물으면은 진보 보수가 어느 쪽에 많아도 5%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정치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도 국민들이 진보 보수가 한 25에서 30%의 딱 양쪽의 균형을 잡아주니 사회가 안정을 유지를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보수가 5% 이상 넘어가는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보수 우위였죠. 그러다가 탄핵을 거치면서 보수 우위가 진보 우위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것도 5% 이상 올라가는 진보 우위였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쇼킹한 것은 이번 조국 사태를 계기로 해서 보수 우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자에 저희들이 두 차례나 조사를 해봤는데 둘 다 보수 우위로 나타나는 겁니다. 결국 무엇이냐, 의식 자체가 보수 우위로 가버리면 그 다음 순차적으로 정당의 파괴에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거고, 그 다음 개별 정치적인 결정 또는 정책적 결정이 힘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번 조국의 영향이 그 정도로, 즉 개별 조국을 잘했냐 못했냐의 정도가 아니고 정당 이전에 국민들의 의식까지 변화를 줄 정도로 타격이 큰 사안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내가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특히 현 정부의 지지율은 대통령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을 견인하는 관계입니다. 그동안까지 그랬죠. 예. 그래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무너진다는 것은 정당 지지율의 치명상을 입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 지지율이 제가 항상 이야기했지만 한 1년 넘게 유지되어는 45%에서 50%이 박스권이 깨어지느냐 안 깨어지느냐가 향후 전국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일단 그게 깨어져 버렸습니다. 40%에서 지금 45% 이하로 내려간 것이 지금 40%까지 떨어져 버렸고 50%는 53% 정도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소위 말하는 1년 넘게 유지해왔던 철옹성과 같은 대통령의 그 45%에 50%, 즉 그 박스권 지지율이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문제는 거기서 40%까지 떨어지면서 이탈하는 표가 재미가 저기 상당히 뼈아픈 부분인데, 세대로 보면 40대, 뭐 어느 언론은 30대라는데 아닙니다. 현 정권에 가장 충실한 지지자는 임종석 세대의 후배들 40대, 30대 후반 40대, 네, 이 세대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보면은 다 부정적인 평가가 우위로 가버렸다는 거죠. 세밀하게 세대를 구분했을 때. 예. 두 번째는 전번에도 조국 사건은 여성표에 심대한 타격을 준다고 했는데 역시 여성표가 지금 부정평가로 돌아서 버렸다는 거죠. 지역적으로 초기에는 충청권을 내가 봤는데 충청권이 제일 먼저 이탈하기 시작해서 전국으로 호남을 제외하고는 다 돌아서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습하기가 쉽지 않는 표의 여론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지금 만에 하나 민주당에 두고 간파를 못한다면 정치를 하지를 말아야죠. 그 정도 민심 소통 능력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결국 무슨냐 민주당도 이걸 지금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민주당이 현 정부 들어서고 나서 지금까지 4년 동안 청와대 여론이 아까 당의 여론을 견인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2년 동안 무력하게 국정 운영에서 그냥 끌려다니고 청와대 주도에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던 이 2년의 이 공백 기간을 깨고 당이 중심에 지금 나설 수 있는 무슨 지금까지 어떤 그런 동력이라든가 걔를 지금 만들어 놓을 수가 없어요. 더더기나 조국 청문회와 관련해서 뭐 거기 그때 청문회 그 위원으로 나갔던 사람들이나 그 이후에 의원 세력들이 조국에 대해서 엄청난 당대표까지해서 엄청난 업무 사격을 해버렸기 때문에 조국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이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와중에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다음 총선에서 세대 교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원혜영 예를 들어 갖고 원혜영 의원 같은 저기 불출마 선언을 했다고 지금 뭐하고 선전한다. 내가 볼 때는 진짜 웃기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민주당에도 국민들로부터 제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원혜영 의원인데 원혜영 의원 같은 사람들 몰아내고 저거 전문의 그 친구들 자기네들 그 저기 세력들 더 끌어넣으려고 내가 볼 때는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 저기 공학적인 그런 접근을 해갖고는 현재 상황을 할 수는 오히려 원혜영 의원 같은 사람들을 중심을 세우면서 중도층을 끌어갈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게 이 지금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와 관련해서 저기 바뀐 것도 있고 안 바뀐 것도 있는데 안 바뀐 이제 하나 바뀐 건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강건한 지지층 중심으로 정치를 한다라는 것. 그것이 지금 안 바뀐 것이지 그 외에는 보면은 내가 볼 때는 크게 바뀐 거죠. 그 외에는 보면 크게 바뀐 게 없어요. 내가 뭐 지금 조정동 이야기 뭐 이야기하고 오늘 이거 검찰하고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까지는 긴데 이런 지금 민주당의 지금 시스템으로 인해서 민주당의 현재 상황을 돌파하기가 지금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옛날에 정치권 안에보다도 정치권 밖에 사회적 영향력이 많이 있던 제야가 그런 그 역할을 하던 시절에는 때에 따라서는 당의 문호를 열어서 제야 영입을 해서 당을 쇄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 여지라도 있는데 지금은 정치권에 들어갈 사람 다 들어가 버리고 없어요. 문제는 당 밖을 봐서는 안 돼요. 당 내에서 혁신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민주당은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당원 중심제로 해서 소위 말하는 문재인 호위무사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당을 구축해내서 공천권까지 그쪽이 당 내 경선 제도를 만들어 다 장을 해놨거든요. 누구 하나 얘기되고 이 지금 당의 이 중심 생각하고 어긋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가는 자기 공천권을 담보로 하자거나 말을 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과연 새로운 흐름을 민주당이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죠. 이후의 전망도 좀 회의적으로 보시네요. 지금 이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상황과 또 민주당 스스로의 상황 인식과 대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그러니까 저 이제 하는 유튜버 네. 차원에서 집회를 했어요. 홍대 앞에서. 아까 그게 뭐 네. 유튜브에 블루 아까 뭐라고 했나요? 앵그리 블루라고. 앵그리 블루. 예. 그래서 5번째 블루 했는데 입으셨나? 저는 뭐 한국당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죠. 민부론도 비판을 하고 또 뭐 태극기 든 분들하고는 거리를 두고 있고 우리 집회에 태극기 가져오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중도 좌우파들이 주로 왔는데 이재명 지지자들도 많이 왔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9월 9일 날 집회하겠다 해가 그날 밤에 이제 번개 집회를 했는데 한 2,000명 왔어요. 하루만 6시간 만에. 그런데 뭐 중간에 이제 무슨 추석 연휴 끼고 그리고 이제 20일 날 집회를 했는데 한 10,000명 왔어요. 아마 좌파식으로 뻥튀기만 한 뭐 4, 5만 명 왔다거나 10만 명 왔다 해야 될 거예요. 청와대 앞에까지 갈 때 한 11시 40분쯤 끝났는데 밤에 그 홍대에서 7km 걸어갔죠. 청와대 앞에까지. 주로 그러면 황 소장 유튜브 네, 그 구독자들이 많은 그러겠죠. 뭐 유튜브 말고는 홍보할 수단이 없으니까 유튜브로 한 일주일 홍보했죠. 요새 구독자가 얼마나 돼요? 45, 한 4만 5천 정도, 44만 5천. 그런데 김 대표 부러운 거 쳐다보시는데. 그런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많이 왔는가.
근데 다들 태극기 한 명도 안 들고 왔고 내가 그날 집회 연설한 걸 보면 한국당도 좌우 기득권이라고 똑같이 많이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주로 나와가지고 연설을 많이 하고 또 젊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이 노래도 연주하고 뭐 이렇게 이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갔는데 근데 내가 거기서 이제 느낀 부분이 뭔가 하면 조국의 문제로서 이게 그 사람들이 인내할 수 있는 정치적 한계라는 부분이 좀 무너져 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권이 정말로 잘 보고 있지 못하는 부분은 여기서도 막을 수 있고 또 어떻게 수습을 할 수 있겠지만 제 집회에 온 사람들 중에 한국당의 열렬한 지지자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안 오지요. 그런데 거기에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일개 유튜브 개인 집회에 한 10,000명쯤 온다라는 게 내가 뭐 정치할 사람도 아니고 그건 뭘 의미하느냐. 그런 만큼의 빈 공간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세력이 대한민국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아마 조국 이후로 이 현 정권의 미천은 드러났고 또 이들이 주장하는 진보니 뭐 통일이니 이런 부분에 대한 회의가 이미 확산되어서 번져갈 겁니다. 여당이 새롭게 추스릴 여지가 없다고 보세요? 난 추스릴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이제는 권력이 약화되면 약화될수록 유사한 비리가 지속적으로 터져 나올 거고 그 측면은 뭐 보수 정권이나 이 정권이나 별로 다르지 않다고 봐요. 지금 저도 아는 게 좀 있는데 그래서 계속 터져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다고 한국당으로 가느냐 그것도 쉽게 안 갈 거라고. 한국당 지지가 좀 오르지만은 오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다 봐요. 그러니까 이 광범위한 국민들이 지지를 이렇게 유보하고 좌우에 중간에 이제 중도층을 형성한 채 이후에 이제 상황을 보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총선이나 이럴 때는 어느 놈이 더 나쁜 놈이냐 하면서 한쪽으로 좀 쏠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현 정권으로 보자면 제가 봤을 때 뭐 민노총도 있고 참여연대도 있고 현 정권을 정교조도 있고 바치는 기반이 굉장히 탄탄해서 쉽게 잘 안 무너질 거라는 부분을 우리가 요 한 3년 사이에 가졌잖아요. 그런데 그 직전에 한 2년 전에는 한번 보세요. 5년 전에는 기본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가지고 보수가 워낙 떼거리가 많다 이렇게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도 제가 볼 때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나타나는 이 파퓰리즘 현상, 예. 기존의 기성 좌우 기득권에 대한 환멸이 시작됐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현 정권이 지금 한국의 보수 우파들이 결정타가 없어서 뭐 겨우겨우 정권의 수명은 연장을 해갈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근데 그 비리도 이런 게 한 두세 개가 더 터지면 못 견딜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현 정권이 다시 되살아나서 뭐 다시 이 정권의 이 그립 장악력을 가지고 이렇게 초반같이 유지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집권 여당의 지금 상황 인식과 실제 뭐 움직임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겁니다. 앞서도 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국 사태 때문에 상당히 그러니까 여권의 핵심들이 지금 상당히 당해하고 당혹스러워하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바로 그 때문에 지금 여당도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나름대로는 조금 아노미 상태, 정신적인 아노미 상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가면 지금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아니면 이대로 와르르 무너질 것이냐, 뭐 그 부분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지만 저는 조금 더 희망적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예. 보고 싶은 이유가 이 과거, 그러니까 2007년도에 2006년, 2007년도에 당시 집권 세력 노무현 정부가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면서 대연정 이후에 상당히 여권 내 분열이 심화되면서 결국 그래서 열린우리당이 해체되고 뭐 그러니까 결국은 뭐 대통합 민주신당으로 갔다가 막 그렇게 됐지만 그때 그 사이 당내에 그러니까 집권 세력에 그러니까 맞섰던 세력들 그러한 세력들이 결국은 뭐 이제 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대 그때 당시를 주도했던 세력들이 거의 다 지금 국민의당 당시 2016년대 그 세력으로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 자신의 정치적인 새 확장을 위해서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막 흔들고 하는 그러한 당내의 그러니까 구심은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용한 듯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지금 현역 의원들 입장 그리고 특히 수도권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아마 이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제 표출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이는 그러니까 조국 사태의 이 문제가 상당히 그러니까 원래는 검찰의 부당한 하고 불순한 그러한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지금 이렇게 이 집권 세력에 저항하는 모습 이러한 부분들은 아주 그러니까 그때는 똘똘 뭉쳤지만 근데 지금 조국에 대한 실체가 점점 드러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지금 민심이 이반하고 있는 사실 이것도 지금 또 무시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서로 이제 이 양쪽의 그러니까 시각이 상당히 이렇게 기량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는 아마 이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아마 이 어떤 식으로든 물꼬를 만들 거라고 봅니다. 만들 거라고 보고 그리고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현재의 사태의 심각성을 아마 체감하고 있을 거예요.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지금 당의 목소리가 이제 커지는 이 그동안은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청와대 정부로 해서 청와대가 모든 걸 다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아마 당이 뭔가 좀 이렇게 좀 더 전국의 주도권을 쥐고 가는 그러한 형태가 될 건데 문제는 그것이 친문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장악력을 더 강할 것이냐보다는 저는 아마도 새로운 목소리들이 나오지 않을까. 아마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안 나온다고 한다면 그거는 아마 일종의 아마 망조로 가는 거겠지만 저는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거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예, 뭐 지나간 얘기지만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단일 세력으로 되고 좀 이견을 허용하지 않고 봉쇄했던 분위기가 자기 정화의 기능을 봉쇄한 채 지금 한 2년 이상 끌려오는 약점이 오히려 있었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건이 크게 터지는 거 아니냐라는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조국의 그러니까 억을 둘러싸고 임명을 강행하느냐 마느냐 부분에 대해서 일종 당내에서 일부의 목소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목소리들이 완전히 봉쇄되고 그러니까 그런 목소리가 아예 없는 것처럼 해서 그냥 일사불란하게 가는 모습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 결과가 안 좋게 나타난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그런 반성의 기초에서 새로운 혁신의 물꼬가 나올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물꼬가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은 뭐 민주당도 문 닫아야 되는 거죠. 근데 네. 저는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희망도 네. 뭐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저는 이 조국 정부 와중에 이 지난주인가요? 이렇게 불출마 선언 여당에 거기 나오면서 뭐 15, 16명 이렇게 쭉 나왔단 말이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언론은 34명, 30, 40명도 추정했죠. 예. 원혜영 의원도 본인이 내가 알기로는 명확하게 이야기한 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것은 다른 정치적인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 이게 공천 문제 걸리 있으니까 다들 자중자애라 라는 메시지 이상이야도 아니었다. 또 한편으로 본다면은 뭐 어쨌든 이 당은 이 변화와 혁신을 계속 추구한다는 그런 대국민 메시지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렇겠지만 전자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뭐 더 강했지 않나. 아, 당 장악용으로 봤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지금 민주당의 그 한계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민주당의 한계가 지금 명확한 거 아니냐. 이분들은 주도 세력들은 바로 노무현 정부 때 그 17대 총선 탄핵에 몰리는 상황 속에서 치러졌던 어떤 17대 총선에서 탄핵 역풍으로 해서 오히려 가반정당이 된 경험을 갖고 있었어요. 그랬죠. 네. 그랬는데 그 부분에 오히려 2006년도 지방선거에서 폭망하고 2007년도 정권을 빼앗기고 당조차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그런 경험을 갖고 있으면서 주도 세력들은 자기들 말로 패족이다. 이렇게 아주 그러면서 그 지도자였던 그 노 대통령은 그 불행한 서구로 이어졌던 정말 우리 역사 속에서는 그리 흔치 않는 그런 경험을 이렇게 가진 그 세력이 지금 집권 주도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반면교사도 이 간접 경험이 아니라 자기들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좀 다르지 않겠나 이래 봤던 거고 근데 그때의 교훈을 갖다가 좀 잘못 그거를 갖다가 읽고 또 이렇게 체득하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지 세력의 결집 이게 부족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검찰에 대해서 그때 완전히 당했기 때문에 이 검찰 부분들을 갖다가 뭐 장악을 해야 된다. 근데 장악할 수도 없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번에 윤석열 총장도 뭐 일각에서는 당에서 이러저러한 부분으로서 반대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이 윤 총장이 되면 오히려 우리가 거꾸로 그거 할 수 있다. 근데 그걸 밀어붙인 게 뭐 조국 장관이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거든. 민정수석이 제일 힘이 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게 국정 운영의 새로운 혁신을 할 수 있는 길은 저는 하나다 봅니다. 이 집권 여당과 정부의 전면적 혁신이 있어야 돼요. 그 혁신은 주로 인사거든요. 근데 별로 이제 풀이 밖에 없다고 아니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너가 말한 40% 비주류의 40%를 가지고 간다. 16% 가지고 노무현이 국정 운영을 했다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보다 더 낮은 인재풀을 하고 있다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 바꿀 수 있는 거는 가감하게 촛불 세력을 갖다가 정부와 당에 저는 포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서는 좀 더 이 본인들과 이렇게 함께하지 않는 부분들도 큰 대의명제 속에서 예를 들면 공정사회라든지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말하는 경제민주화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분이라면은 이게 이 새로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가감하게 자기들 울타리를 이렇게 벗어서 뭐 어떤 면에서는 뭐 보수 인물이라도 이 부분에 동의하는 부분들은 가감하게 함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그래서 보수 통합으로서 어쨌든 보수 세력 그렇게 할 가능성은 몇 퍼센트나 된다고 보세요? 이것도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 거의 당위성이 많이 강조. 지난번은 뭐 당위성이 거의 반반 정도인데 이번 이 주장은 얼마나 현실화될 수 있다고 그때도 보세요? 당위성이 반반이 아니라 그때 한 7대3 정도 됐어요.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한 8대2 정도 되는 차원인데 예. 저는 이 부분에서 주도 세력들이 이렇게 이 변화를 갖다가 가져오지 못한다면은 나는 또다시 그런 불행을 맞이할 수 있다. 여러분. 네. 황 소장이 또 뭐 하실 말씀 있나요? 이 관련해서 아니면 저는 넘어가고. 이제 저 부분에 연장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볼 때 이 정권도 머지않아서 또 연립정부 제안을 할 거다. 제안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운영 능력을 거의 상실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제안할 거고 거기에 이제 강경 보수는 빠질 거고 뭐 바른미래당이나 중도라고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을 넣어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해체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속도를 하고 보면 옛날에 열린우리당처럼요. 뭐 자신들은 뭐 어떻고 저떻고 하지만은 총선에서 봤을 때 한쪽이 압승을 하지 못하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렇다고 승리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봐요. 지금 이런 추세라면. 그렇게 되면 결국은 현 정권이 이제 좀 머리가 돌아간다 하면 총선 앞두고 이제 연립정부를 제안할 거고,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뭐 간이 커져가지고 희망 수치가 높기 때문에 총선 전까지는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북한 변수를 갖다가 기대하면서 밀고 갈 수는 있겠지요. 근데 총선에서 이제 그런 자기들이 원하던 성적은 저는 안 나올 거라 봅니다. 상대가 아무리 멍청하다 하더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총선이 끝나고 나면 이 전국 장악력이 상실되면서 이제 뭐 연립 정부를 구성해서 이쪽 저쪽 그래서 한국당 빼는 총선 이후에 총선 전이 아니라 총선 이전에 시도를 하겠지만은 총선 전에는 북한 변수나 이런 몇 가지 때문에 눈이 멀어서 그까지는 안 가고 자기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할 거라 봐요. 그래서 총선이 잘 안 되고 난 뒤에 이제 그런 상황으로 내몰려 갈 거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될 때 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유지되면서 그렇게 갈 수 있겠느냐, 저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해체 모으면서 또 이 변태 형식으로 이 모양을 바꾸는 이 변태 형식으로 탈바꿈을 할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황 소장이 이렇게 뭐 새롭게 아까 그 폭넓은 촛불 세력을 뭐 동용하자라는 얘기인데 좀 비슷할 수 있겠습니다만 연정 제안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건데 제가 날짜를 확인해 보니까 이제 추적해 보니까
대연정 제안했을 때가 2005년 9월인가 그래요. 그러면 딱 그러니까 이제 임기 남겨놓고 딱 절반 고비를 넘어서면서 넘어서 딱 뒤에 갔을 시점이죠. 때였는데 예, 그러면 이것도 지금 만약 그 시기라면은 11월이 딱 2년 반 지나가는 시기인데 아니 근데 연정이라는 부분은 아마 지금 그러니까 이 현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선거법이 준연동제 아닙니까? 네. 지금 준연동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어떤 이 한 당이 가반을 차지할 수 있는 당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나 준연동제가 아마 간철이 된다고 한다면 총선 그건 이후에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거는 뭐 지금 연리병태로 갈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상당히 제일 실망하는 부분이 본인이 취임사에서 한 이야기하고 이야기 달랐다. 예를 들면 취임사에는 보면 그러니까 국민의 대통령이 될 거고 나를 찍지 않은 사람도 다 포용해서 가겠다고 이야기했고 그러면서 그때 취임사하러 올 때 제일 먼저 한 행위 그 국립현충원을 나와서 제일 먼저 찾아간 데가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당시. 당시는 그때는 이제 한그 뭡니까 이그 새누리당이었죠. 새누리당을 제일 먼저 찾아가서 정우택 찾아갔어요. 앞으로 이런 식의 그러니까 정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 대표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탄핵연대 그런 차원에서의 뭔가 저는 전국을 국정을 끌어갈 거라고 봤는데 사실은 그런 의지도 있었지만 그것이 끊겼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적폐청산이라는 그런 또 이 촛불 세력의 촛불 혁명이 부유한 그게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이걸 놓쳐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 조국 국면이 뭐 어떻게 넘어가든 그리고 어차피 지금 선거법이 준연동제만 된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그러면 조금이라도 자기 색깔이 같은 사람들하고 그 가반수를 형성을 해서 뭔가 한 걸음 더 나아가려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사 개정 가능성은 절반 이상으로 보세요. 어떠세요? 저는 이번에 그 정개특위에서 그러니까 지금 행안위 가는 그러니까 상임 단계를 2달 땡겼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상당히 저는 통과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고. 저는 저기 이야기하시는 이 촛불 세력의 결집 제가 볼 때는 굉장히 20%도 정도로 보셨는데 나는 그것도 안 된다. 현 지금 보수와 진보 진영이 상대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을 하느냐. 진보는 보수에 대해서 태어나지도 말아야 될 귀태, 적폐 정도로 보고 있고 보수는 진보 정권에 대해서 뭐 거의 뭐 아주 속된 말로 빨갱이 정도로 보고 있는 이 두 세력이 연정 정치적 어떤 그 연대를 할 가능성 나는 거의 없다고 봐요. 두 번째, 그러면 이야기했는 지금 준연동제의 선거법 개정 내가 볼 때는 국회의 절차는 조금 더 한 발 진전했을지 몰라도 5분 조국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들 여론상으로는 더 역풍을 맞아버렸다. 역풍을 맞아버렸고 지금 아마 그 지금 선거제도 각각 국민들한테 속성을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 늘리는 것과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것에 대한 요 본질적인 문제를 갖고서 조사하면 내가 볼 때는 반대가 더 크다. 이거 통과를 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거는 내가 볼 때 우리나라 독재 정치가 어느 정도 민주화 이후 독재가 이제 정식이 된 이후에 더 이상의 독재를 막기 위해서 선거 경선 룰만큼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는 암묵적 전통 30년 넘게 지지되어 왔는 이것을 깼던 사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볼 때 그 설사 국회에 되고 어떻게 통과시킬는지는 몰라도 결국은 국민들한테 그 과정에도 그 통과시키는 정당 세력들은 감점을 받게 되가 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그 연정 이제 요 문제를 놓고 본다면은 그러면은 개정 성사 가능성 절반 이하로 보시면 저는 그 보수 진보 간의 연정 가능성은 없고 그나마 개정법 선거법 개정 가능. 선거법 개정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여론 역풍을 맞으면서 가능해요. 지금 민주당 정의당도 보면 굉장히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뭐 댓글에 보면은 청년 팔아서 그 선거제 맞바꿔 먹었다는 식으로 지금 댓글이 달리는 지금 상황인 거고 지금 보면은 유심히 보시면 아셔야 되는 게 정의당이라고 이번에 그 경선 룰을 바꾸었습니다. 어느 정도 했냐? 원래 당내 그 결정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방형과 당원 중심을 놓고 원래 당원 중심형의 의견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 사건으로 한수 잘못 두는 바람에 결국 개방형을 그냥 거의 저항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코너에 지금 올렸단 말입니다. 지금 과연 심상정 정계위원장이 그걸 밀어붙일 수 있을까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신상정 의원도 그거 한번 밀어붙였다가 위원장 그만둬. 정개특위위원장이잖아요. 지금 홍영표. 아니 정기특위 상황은 아, 지났는데 지났나요? 막판에 아, 이제 거기 홍영표가 넘어갔으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거기까지 넘겼지만은 이것을 정개특위위원장이 심상정 위원장이 해갖고 지금 국회 넘겨놨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운 입법입니다. 내가 볼 때는 통과 여부는 반반 정도로 봐요. 예. 근데 네, 그 연동형 비례제 통과 그 부분만 좀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제가 그 참고로 마지막 넘길 때는 심상정이 아니라 홍영표 위원장이 예, 선택해서 그 넘어갔었죠. 90일 뒤에 부의되게 있고 60일 이내 상정하게 돼 있잖아요. 본회의에. 그래서 법사위에서 뭐 빨리 그 하면 할 수 있지만 법사위에서 뭐 그걸 통과 안 시키더라도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빠르면 11월 27일부터 예, 11월 뒤에 27일 적용되게 돼 있는 건데 이게서 이제 그 심재철 전 의장을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런 말 하더라고. 선거법 그 개정안이 나오면은 그게 선거구제 조정이 부칙으로 첨부돼야 된다는 거야. 네, 첨부되죠. 그러니까 선거구제라는 것은 또 선거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선거구제는 여야 합의 없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랬을 때는 이 그 부칙 조항을 갖다가 그게 되겠냐. 그래서 이 선거제의 어떤 본회의 통과는 좀 난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 패스트트랙을 강행한 걸 보면은 그 선거구제도 예를 들면은 야 3당 그 패스트트랙에 동의한 야 3당이 하고 이 민주당이 합의해가지고 올릴 가능성도 있다. 그것도 생각해야 된다. 그때는 뭐 정말로 민주주의의 그 사망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개혁연대, 탄핵연대, 개혁연대를 해야 될 국정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고 생각했을 때 안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이 선거제라든지 검찰개혁 이걸 갖다가 어떻게 법안을 통과시키나 했더만은 묘수가 바로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거였어요. 그거를 양쪽의 어떤 그 필요성에 따라가지고 정의당과 어떤 그 바른미래당을 합해가지고 그러면 본회의에서도 밀어붙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 여의도에서 상당히 좀 이 통과 가능성을 낮게들 다들 봤는데 지금은 거의 반반 수준으로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한 거는 과거 전두환, 노태우, 박정희, 전두환 과거 독재 정권이 그런 룰들을 항상 그런 식으로 밀어붙여가 장래들한테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관철은 시켰죠. 관철을 시켰는데 그 후폭풍이 너무 컸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박정희 때는 자, 유신 또 하나는 네. 국민들이 내가 솔직히 얘기하자면 여론조사를 우리 많이 해보지만은 비례대표 정치학자나 정치의 이해관계자들이 국회의원을 국민들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취급 안 해요. 솔직히 말해갖고 이야기는 정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리고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그 직능 대표로서 역할을 했습니까? 오히려 정치적으로 지금 국민들이 봐서는 정치적으로 더 역작용이 나온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 비례대표를 왜 늘리느냐는 거죠. 그걸 늘리기 위해서 패스트트랙 유시간 용어로 뭐 그 패스트트랙 이야기했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일단은 비례대표 늘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걸 그런 식으로 무리해가 통과시킨다? 그건 뭐 그다음 알아서들 이제 그 사후에 평가 받겠죠. 사라진 네. 지역구가 28개인데 지금 여건이라고 찬성을 할 거냐. 제가 볼 때 이거 통과되려면 10% 늘리가 330명 해서 손해보는 사람 없게 하고 또 비례대표는 나눠먹자 하면 될 건데 그럼 과연 국회가 10% 늘릴 수 있겠느냐 정원 이 문제고 그게 안 늘리면 현재대로는 지역구 사라진 사람이 다 반대할 거라 봐요. 왜? 지금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지만은 막판에 되면 저거 지역구 없어지는데 누가 그거 찬성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현재의 이 세력 관계에서 여건이 뭐 범여건 모아서 통과시킬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조국이 사퇴하고 난 이후에 정치적인 세력 관계는 지금하고 또 달라질 거고 자 그렇게 되고 검찰이 지금 정치 권력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또 다른 비리가 터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점점 전국 상황이 지금의 예측한 대로는 안 굴러가면서 문 정권의 힘이 빠져가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화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렇다면 이게 되겠느냐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뭐 정의당 얘기 나오는데 원래는 지금 이제 제1야당 얘기를 먼저 하려고 했는데 정의당 얘기를 잠깐 해보죠. 그 전에 아까 김동구 대표가 문재인 정부가 탄핵돼 있던 78% 80% 뭔가 통합 연합 전략을 쓰는 게 필요하다고 봤었는데 하지 않아서 답답했다. 나중에 보니까 숨은 패스트트랙 전략이 있었나 보다라고 했었는데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패스트트랙 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는데 막판에 선거제 때문에 심상정들이 상당히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막판에 갔던 것이지 패스트트랙 전략을 애초에 구상했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그런 판단하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미 이제 정계특위 차원은 넘어갔지만 그래도 분위기상 주도했던 게 정의당 쪽이 굉장히 소수 6명밖에 안 됐지만은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조금 아니, 최근에 그러면은 무전략이었다는 거지. 글쎄 말이야. 당시에 지도부들 인터뷰 해보면은 글쎄 말이야. 국회란 게 그 법안을 갖다가 통과시켜야 제도적으로 그게 뒷받침하는 건데 그걸 통과시킬 방도가 뭐냐 이거지. 제가 그래서 성토만 하고 생색만 냈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한 건데 아까 지금 관련해서 이후에 뭐 정의당 6명밖에 안 되고 한데도 그동안에 동력을 만들어 왔었는데 정의당의 최근에 조국 관련 논란 속에서 조금의 뭔가 조금 긍정적인 평가를 못 받았죠. 지지율에서 조금 떨어지는 양상 보이고 어떻습니까? 정의당은 이번에 상당히 좀 그러니까 이 일종의 자책골을 넣은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법무부 장관을 우리가 영어로 그러니까 저 Ministry of Justice라고 쓰잖아요. 정의부인데 네. 거기도 지금 정의가 실종됐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더 심각하게 자스티스 파티가 지금 정의가 실종됐다. 거기에 대한 그 따가운 비난을 지금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뭐 주요수 중에 하나가 진중권이 예. 탈당하느냐 마느냐 부분인데 그만큼 그러니까 진중권으로 상징되는 그러니까 이 진보 가치 갖고 있는 그러니까 정의와 공평성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조금 이율 배반적인 태도를 보인 건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심상정을 비롯한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조국 임명을 둘러싸고 개혁과 반개혁의 그런 전선으로 대치가 되니까 자칫 조국에 대한 그러니까 임명 거부 자체가 반개혁으로 비치고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기득권 저항 세력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그런 또 현실적인 우려 이런 분들 때문에 아마 장고 끝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상당히 지금 이제 정의당의 태도가 좀 유보적인 또 측면도 있잖아요. 지난번 조국 장관이 왔을 때는 그러니까 계획이 걸림돌이 될 때는 장관이 스스로 자기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본다고 한다면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정의당이 오락가락하는 정의당이 아주 그러니까 명쾌하고 아주 이렇게 좀 뭡니까 이게 아주 산박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의당이 상당히 득점을 많이 땄던 부분인데 이번에는 뭔가 이렇게 자고우면하면서 조금 우왕좌왕하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도 뭐 정의당의 기회는 아직도 충분히 남아 있다. 지금 이제 조국 국면이 지금 상당히 지금 꼬리가고 있는 국면인데 그게 소위 말하는 일종의 하나의 그러니까 해법을 그러니까 주도할 수 있는 정파로서의 또 정의당의 목숨은 저는 살아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정의당은 지금 위기이지만 또 하나의 또 기회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의당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정의당의 핵심 지지층이 약 한 35세 이전, 즉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해 있는 층들입니다. 젊은 층들이에요. 그런데 오은의 조국 사건이 무엇이고 하니 바로 그 공정성에 대한 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이 세대들은 스펙 세대라고 하는데 자기가 열심히 스펙 쌓고 해서 자기한테 기회가 주어지면 공정한 기회만 주어지면 그 결과는 수행하겠다. 그것이 결과가 불평등하더라도 이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들한테 오은의 이 조국 사건이 가장 큰 반발을 줬던 사안입니다. 바로 이 사안을 정의당이 정의롭게 대처를 못 해버렸다는 겁니다. 즉 정의당의 오은의 결정이 자기네들의 지지 계층의 핵심 이해관계, 가치관하고 배치된 방향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정의당이 이후 문제를 수습하기가 참 어려울 것이다. 거기다 진중권 사건은 뭐 그다음 문제인 거고 그러면 지금 얘기해도 출구 전략이라도 명쾌하게 아예 그냥 진솔하게 과감하게 그 세대들한테 죄송하다 잘못했다라고 과감하게 사과를 해버려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지금 정의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민주당이나 청와대보다도 더 선제적으로 진솔하게 사과를 못하면은 그런 상황에다가 민주당이나 청와대에다가 조국을 낙마시켜 버리면은 참 이 정의당은 어렵죠. 이 문제를 명확히 입장을 정리 못했을 때는 이후 굉장히 타격이 클 겁니다. 네, 이후에 사과에서도 조금 애매하고 어정쩡한 태도였다라는 지적이죠. 결국 정의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한 지금 검찰 수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뭐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조국 장관에 대한 기소가 된다든지
아니면 정경심의 그러니까 구속이 된다든지 그런 걸 아마 하나의 결정적인 자, 이 지금 그걸 굉장히 잘못 보고 모멘텀을 하나 기다리고 있는데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국민 그 세대들은 조국 장관의 그 구속에 대한 그 범법의 구성 요소가 성립되느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알문제예요. 사실 지금 여론이 떨어지는 거에 보면은 이 지금 그 펀드 문제보다도 교육 기회, 그 딸의 그 경쟁성 그거를 보는데 이미 그 문제를 법 이전에 그 부분에서 법 정치 정의 사회라는 차원에 두고 이 정의당이 판단해 주기를 바라지. 눈치 다 보고 있다가 현행법의 그 수사를 보고서 나중에서 사후적으로 구속됐으니까 조국 처리한다. 그걸 보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당이 자책골을 넣었다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20대 내 청년층들에게 민심 위반될 때 그때 당하게 했으면 자책골을 안 넣는 거죠. 아니 근데 사후 처리도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 자책골을 넣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런 여러 의혹들만 지금 이제 무성하게 나오는 부분에서 조국을 옹호하는 세력들은 뭐랍니까? 지금 기존의 그러니까 보수 언론들하고 지금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들하고 결탁해 갖고 지금 일종의 혹세무민에서 마녀 사냥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예를 들면 지금 상황에서 정의당이 뭔가 단칼을 들이대기에는 명분이 안 쓴다는 거죠. 그거는 아까 정의당은 저는 정의당이 불안당이 됐다 봐요. 문정권 들어서면서부터 이중대 좌파 급진 정당은 이 가치를 가지고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어느 때인가는 그게 맞아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유럽이나 미국까지도 파퓰리즘의 시대가 왔으니까 정의당이 좀 세련된 파퓰리즘으로 접근하면 이런 시대에 자신들의 기반을 확 늘릴 수가 있었는데 그런 노력을 가지고 가치 싸움을 하기보다는 정권의 이중대로서 선거 제도를 바꾸어 가지고 자신들의 세력을 넓혀보려는 꼼수에 열중했고 사실 정의당이 문정권 집권 이후에 자신의 가치를 정립하고 대중정당으로 가기 위한 시대적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뭘 하나 제대로 내가 한 게 있습니까? 기억도 거의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의당은 뭐 저는 개인 판단입니다. 끝났다고 봅니다. 저 정당은 진보 정당으로서 가치를 상실했다고 보고요. 그럼 기존에도 데스노트가 아니고 이미 죽은 거를 하이나처럼 했다라고 정의당 자체가 데스노트라고 봐요. 이제는 자기가 자기 당 이름을 데스노트에 써야 된다 보고요. 새로운 아마 진보 세력이 또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급진 세력이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세상에 살다 저렇게 정권에 이 이중대 역할을 한 데스노트라는 말도 금방진 소리잖아요. 내가 앞잡이요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룩리터로 짜가지고 이번에 쫓아낼 거냐 안 쫓아낸다. 그럼 데스노트 빼주자. 쫓아낼 거냐 쓰자. 그래서요 저런 진보 정당은 끝났다고 봅니다. 그거는요 이건 시대가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주사파 뭡니까 민중당보다도 못한 거예요. 뭐 주사파는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저런 앞잡이 정당은 자생력을 상실해서 이번에 아마 지지가 계속 빠지면서 이 사태가 마무리되면요 2~3%도 안 남을 거라 봐요. 그럼 뭐 조만간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 네, 그래서 저 뭐 그런 예언을 분명히 했습니다. 진보 정당은 이제 저는 상당히 이리저리 가깝게 이 경험을 네. 했었는데 제가 진보 정당 그 당원은 아니지만 이렇게 2004년도에 당시 민노당이 이제 첫 그 국회 그 제도권 정당으로 진입하게 됐죠. 네. 그때 그 이념 정당에서 대중 정당으로의 그 변화를 갖다가 이렇게 그 내세우고 이 국회 제도권 정당으로 들어왔는데 그때 이 가장 큰 게 본인들의 어떤 주장을 갖다가 이야기하기에 앞서 국민 대중들이 뭘 원하는지를 봐야 된다. 이런 어떤 그 모토를 가지고서 해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제 그 분당 사태도 겪게 되고 그리고 상당히 뭐 진보정당 단체가 엄청난 위기에 있다가 지난 대선 때 심상정 후보의 어떤 TV 토론 선전 등에 힘입어 가지고 10% 선까지 또 지지율이 올라가기도 하고 또 노회찬 이 의원의 어떤 서거 이후에 또 한 번 더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가기도 하고 후원자들이 많이 이렇게 오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이번에 저는 참 아쉬움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정의당이 데스노트에 조국 장관을 올렸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임명을 강행하기도 상당히 어려웠을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주변에 있는 많은 이 분들이 예를 들면은 민주당에서조차도 청와대에 이 직접적으로 이야기도 많이 갔을 거다 생각이 드는데 이 우리가 뭐 언론에서 이야기할 때 패스트트랙에 대한 어떤 서로 간의 그 이 뭐 합의로서 어떤 면에 보면 그 딜처럼 보이기도 해요. 패스트트랙을 민주당이 통과시킴에 따라서 본인들은 조국 장관을 갖다 거기서 이렇게 뺐다. 뭐 임명권자의 어떤 그 뜻을 존중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의당은 뭐 아까 이 다들 이야기했지만 지금 상당히 그 위기에 처해 있는데 실제 그 정의당이 보면은 굉장히 지지 계층이 이게 좀 취약해요. 우리가 아는 진보 정당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 이 민중 세력들, 노동자나 농민 그리고 그 이렇게 블루 칼라나 화이트 칼라에 기반한 이런 그 이 정당이 이런 분들이 지지 기반이 되면서 정당이 그 대해져야 되는데 실제 정의당의 지금 지지 기반은 그렇지 않거든요. 금방 이야기한 대로 35세 그 미만의 어떤 그 층들이 상당한 폭을 차지하는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진보 정당 자체는 어떤 당원과 어떤 그 당의 어떤 이게 이 정말 이게 이 소통과 의사결정에서의 어떤 그 합의 이 부분들이 중요한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지 기반의 한계 이 부분들을 극복해내는 게 정의당의 주요 과제 중에 과제였거든요. 근데 그것이 저는 이번 격으로 인해 가지고 이 어떻게 보면 정의당이 이 자기 딜레마에 지금 빠질 수밖에 없다 이래 그 보여지기 때문에 이 저는 차제라도 어떤 이 예를 들면 검찰의 어떤 이 어떤 결과물을 갖다 내기 전이라도 예 저는 그 국민에게 그 송구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으면은 뭐가 송구한지 그리고 그랬으면은 송구하다면 뭘 어떻게 다르게 이 그 할 건지 뭐 그런 부분에서 이 저는 지금 정의당이 그 예.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소선과 노선에 따라서 또 자기들 당원들의 어떤 뜻에 따라서 명쾌하게 나가야 될 때가 알겠습니다.